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선 모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입지자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선 보수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의 주기환 상임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창립대회 가지셨는데 이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은 어떤 단체인가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건강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의 모임이자 순수한 시민 단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립대회 할 때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실 생각인가요? 이번 창립대회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도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뭐 축전을 보내주는 것을 비롯해서 박성민 부총장님, 뭐 여러분들, 김병민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축사를 다 보내주시고 전주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중앙당에서도 이번 저희들 포럼 창립을 단순한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제 지속 가능하고 뭔가 이 지역에 보수의 기치를 거는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지역의 생각들을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중앙당에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 이런 데 주안점을 둘 그런 생각입니다. 중앙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예,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실제 무겁습니다. 예. 지금 그럼 어떤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여당 광주시장 후보도 출마했고요. 그 뒤에 비대위원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인수위원회도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또 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방선거 때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저는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 빼앗긴 정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는 행운의 정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지켜보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출마를 한 것도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사랑을 정말 현실화시키는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 창립도 그 기저에는 그러한 저의 생각이 깊이 있게 반영돼 있고 또 공동대표를 같이 하고 있는 전우진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이제 민주당 일색인 이 지역의 정치를 그야말로 정치의 기본 시스템인 견제와 균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반석을 이제 세우는 첫걸음이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관심을 좀 갖게 가져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견제와 균형. 예. 정치라는 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네. 솔직히 광주 전남이 민주당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 보면 불모지에서 뭔가를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시작이 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호남 사람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중앙당에서도 서진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광주 전남 출신으로서 이 지역의 지식인이고 이 지역의 식자층들께서 그야말로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같이 함께하고 인재도 이제 양성을 해서 그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심지어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는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은 이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지역이 미래가 있다. 미래를 향해서 뛰고자 하는 게 우리의 기저이고 출발입니다. 그런 때문인지 국민의힘이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예. 시작을 스타트를 광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가 광주 전남을 호남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심장에서 아직 최고위원 선출을 못했어요. 예. 번번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보수 정권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됐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정치를 얘기하면서 정치의 1번지는 서울의 종로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바로 민주화의 성지고 광주가 바로 정치의 심장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 정치의 심장이고 그야말로 정치의 기본이고 출발점은 우리 광주인데 그동안 광주가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는데 정말 다행히 이 윤석열 정부와 중앙당이 이 지역에 쏟고 있는 열정과 현재의 상황들을 진정성 있게 우리 시민들도 바라보셔서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이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이 네. 그동안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흑산공항을 하게 되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춘천만 동원박람회 같은 예. 경우도 보면 그 가운데 순천 지나는 경전선 그것도 이제 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런 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이라는 게 분명히 예.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예산정책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변화된다면 지역민들의 마음도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의 최대의 화제 화두는 바로 국민 대통합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윤 대통령은 평소 소신이 호남의 한이 있다. 호남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 대통합의 출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호남의 한을 푼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 방법은 강론적으로는 호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이 윤석열 정부와 중앙당은 그런 기치 아래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보수에서 상상할 수 없었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뛴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서 있고 그게 현실화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 시민 도민들도 이 정부의 진정성을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가 사실은 슬프지만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이곳을 윤석열 대통령이 살리겠다고 하고 중앙당도 나서서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이게 우리 지역이 잘 살면 국민 대통합이 되면 이 나라의 발전 모든 건 등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앞으로 지켜보시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루리라 믿고 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다짐하고 있으며 지켜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변화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 체제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예.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상임고문께서는 김기현 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되셨어요. 음.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를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중앙당에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 이 지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교 역할을 어찌됐든 시민들의 힘을 입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2.9%를 득표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힘의 중앙당은 이 지역을 끝까지 유지하고 끌어내고 잘 살게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수곤인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의 역할은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서 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고 실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철저히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상임고문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는 18개 광주 전남 선거구 중에 한 예. 절반 정도 안 되게 후보들이 나왔잖아요. 예. 내년 22대 총선 지금 최소 18개 선거 광주 전남은 18개 전부까지 하면 호남 예. 28개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후보군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국민 대통합의 기치의 기본은 바로 호남 살리기입니다. 호남을 살리는 것은 바로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8명 정도. 지금 광주에 8개 방역 지역구, 전남 전북에 10개의 지역구에서 28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아니라 가능하면 28개 지역구에 모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을 접촉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할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머지않아 공개적으로 시도민에게 발표가 될 것입니다. 네. 꼭 그 22대 총선에서는 예. 광주 전남에서 어느 지역구든 여당의 후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마다 여러 인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 전담팀 등 차별화된 시책을 내놓고 있는 화순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두 주제가 다 누가 들어도 즐거운 이야기 같아요. 좀 새롭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만원 임대주택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정책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화순도 인구 소멸지역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구를 늘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인구 문제는 우리 화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정책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선 집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집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000원 임대주택을 했던 겁니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임대 아파트는 저희들이 구해서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해 준 방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00명씩 4년간 임기 동안에 400세대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한 192억 정도 소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8억 예산을 세워서 100세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50세대를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한 50세대 모집하는데 506명이 왔습니다. 10대 1대 경쟁력이 올랐고 마지막에 서류 심사를 해 보니까 442명이 이제 서류를 통과해서 이번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10대 1. 근데 젊은 청년들이라면 정말 솔깃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화순은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들이 6만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178명이 태어나고 785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화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덜 떨어진 곳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건 인구 문제는 화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화순에서 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획기적으로 공약상에 넣어서 평상시의 생각을 이제 군수가 돼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순이라는 전남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한 곳이지만 네. 화순이 했던 게 전국의 롤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순은 이제 지역적으로 읍내가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집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부영 아파트 쪽에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부영 쪽에서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제 재임대해 주는 방식인데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 뭐 퍼주기식 아니야. 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임대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이 부담했던 것을 대신 지자체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뭐 좀 일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집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교육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 집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까지 저는 만들어 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화순에 이제 백신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하면 청년들에게는 하우스 1,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70% 지원해서 해 주고 또 본인이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푸드 트럭을 저희들이 10대를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마련해 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화순에 와서 이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국가에서도 인구 소멸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부터는 화순에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책이 이 인구 소멸 기금이 몇 조로 이제 저는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인구 소멸 기금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 관계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화순 이번에 이제 만원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교육 문제는 장학금 제도를 바꿔서 대학까지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꼭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혜택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지금 농촌 지역들을 가서 보면 그 다문화 이주 여성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문화 가족 전담팀을 이렇게 꾸리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화순에 다문화 인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가정 폭력도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시집 와서 살면서. 근데 그런 대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생각하고 전남도의회 부의장 할 때 전남도에서 다문화 팀을 만들어라. 다문화 팀이 있습니다, 도에도. 근데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외국인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화순에 다문화 팀 만들겠다 해가지고 5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해서 5개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을 정식 임기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한국 6급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다문화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 가정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통역해주고 또 가정 폭력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이고 이 사업도 앞으로는 우리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고 외국 인력이 오지 않으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 인력 통역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공무원 일을 하시면 예.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이해도도 훨씬 더 높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 엄마가 군청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 자부심도 굉장할 것 같아요. 저희 예. 보면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2세 아이들이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진다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공무원 채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공무원이 됐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또 활동을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라에 온 사람들 통역도 해주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도 다녀왔고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외국 인력 때문에 우리 뭐 화순에도 외국 인력 아니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인력을 데려올 때 통역도 같이 해주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할 때 내가 한국으로 시집 와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또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5명? 예, 5명이라고 5명입니다. 거기에 전남도보다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주 여성 공무원들이. 전남도는 이주성은 없고 없고. 한국 사람으로 다문화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제가 지금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을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제 생각은 화순뿐만 아니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남도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만원 주택 다문화 이번에 팀 만드는 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전국 시도에서 지금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이 이번에 그 만원 주택하고 다문화 팀 구성 관계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화순군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인구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소멸 기금을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문화 팀도 사실 요즘에는 저희 때는 뭐 독수리 오용대라 그랬는데 지구를 지키는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벤져스 하던데 거의 다문화 어벤져스 팀이네요. 거기는. 지금 인구가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이들이 학교 학생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화순 읍장을 했는데요. 옛날에 읍장할 때 7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30개소입니다. 절반 줄인 거예요. 아이들이 안 나니까. 뭐 교육도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 출생자 178명 중에서 보면 외국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 가족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벌써 아이 낳고 그다음에 그 학교 다니고 결혼까지 하는 정년기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오신 사람들은 지금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직장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많이 좋은 이야기 해주시죠. 네, 그래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러다 다 죽겠구나라며 전면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정치권 이슈와 광주 지역 현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좀 제법 오던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 모두 네. 발언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던데 정부 여당이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다 다 죽겠구나. 뭐 이런 말씀도 했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전면적 혁신을 예고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의원님은? 김은경 위원장이 하신 말씀 네. 참 몸에 아프지만은 저희들이 자성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이야기 입에 쓰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네.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에서 결과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으로 낙점한 거 혹시 배경 같은 거 들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아마 그때 한 3분 정도 이렇게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 있게 강단 있게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1차 발표된 혁신위원 몇 면을 보면은 개파색이 거의 없는 이해식 서울 강동을 의원이랑 그다음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제외하고는 다 원외 인사들인데 네. 뭐 나이나 면면 이런 거 보면은 김은경 위원장이 이른바 그립을 꽉 쥐고 뭐 정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당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분의 일성이 네. 본인은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친문도 비문도 또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대부분도 네.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닌 걸로 보아서 네. 그분들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아마 네. 사랑의 해초리 매를 들 거니까 네. 저희들이 이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김은경 위원장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혁신기구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면서 경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내 분열 혐오 조장하고 혁신 동력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 일체 관행을 베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쉽게 하면은 내가 하는 혁신에 누구도 토달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혁신기구의 수장이라는 게 늘 이렇게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혁신기구가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동안 또 민주당이 여러 계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또 강성당원의 입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목소리보다는 통합과 혁신으로 가면서 진정한 혁신을 도출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당에서도 지지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뭐 언급이나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어제 이재명 혁신회의에 대표는 어제 그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기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강한 그 지지 발언을 하셨고요. 저 또한 원내 부대표로서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하면은 법원에 제발로 가서 검찰의 무도함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야유가 세게 나오던데 네. 뭐 좋은 말 하는데 왜 야유가 나온 건가요? 일종의 지금 수능 시험의 킬러 문항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저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일종의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나 검찰은 네. 그 증거가 불충분한 맹탕 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네. 사실상 이걸 국회에서 부결되면은 방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국민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상당한 그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동안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몰았던 방탄 프레임의 주범이라고 몰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방탄정당 프레임 씌워서 재미 봤는데 이제 그 재미를 못 볼 것 같아서 야유를 그렇죠.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 좋은 얘기다 뭐 그러면서도 다만 어떻게 실천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약간 뭐 비아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한다. 네. 그러면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회기를 종료하면 될 것이고 각 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회기가 아닌 기간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가서 네.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네. 자체를 못 믿겠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트집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전에 했던 네. 저희들이 불체포 특권을 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트집 잡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진심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참 결단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를 들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헌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뭐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한동훈 장관이랑 뭐 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냥 서명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뒷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편의 하나의 방법일 수가 네. 있고 어차피 불체포 특권 부분은 네. 헌법에 명시된 조항 아닙니까? 결국은 서명이든 뭐든 간에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서로가 서명이든
헌법 개정이든 개헌이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다면은 네. 정치권의 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죠. 이게 뭐 매사를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혁신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탄정당 이미지 오명 안 된다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장 재청구 되면은 뭐 약간 등 떠밀려서 뭐 이른바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법원에 나가느니 그냥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그렇게 대응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시각이든 간에 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것은 늦었지만은 참 다행이다. 네.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네. 마당에 여러 가지 방탄 정국이다, 방탄 프레임이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했다 혁신위에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검찰도 그 무리한 맹탕 영장 청구 자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청구가 돼가지고 네.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이랬을 때 그 무리한 영장 청구다는 프레임 거꾸로 방탄 프레임이라는 걸 국회에 씌웠는데 네. 거꾸로 검찰 쪽에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하긴 검찰도 뭐 분위기가 지금은 아직 영장 청구할 단계 아니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면피한 게 아니라 혁신이 부담 덜어졌다 그런 결단이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김기현 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 이렇게 뭐 일축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제 그때 초등학생 40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네.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선동하듯이 연설하듯이 국회의원들한테 네. 대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대안을 전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여당의 대표 발언이었다 그러면 참 박수 칠 만한데 네. 오로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 이것으로 전부 할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의 연설인가 네. 기가 의심될 정도로 선동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도 좀 내로남불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나온 야유보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할 때 나온 야유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잦았는데 뭐 땅땅땅 뭐 땅 대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시끌시끌했는데 네. 그거는 조금 민주당에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건 저희들도 네. 자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이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되기는 되는 건가요? 이번엔 좀 될 것 같습니다. 군공항 문제가 2005년도부터 네.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네. 없다 그랬는데 금년 4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대구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되면서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네. 대구 군공항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의 근거들이 담아져 있는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행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지는 확정이 되는 아직 건가요?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장성이다 또는 무안이다 이랬을 때 장성군수, 무안군수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사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혹시 시기는 뭐 예측을 한다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빨리 하면 예, 할수록 좀 좋지. 익었을 때 진도가 나가야죠. 예. AI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 선정은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광주가 들어가는 건가요? 따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7월 20일경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거의 아마 동시에 발표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반도체 특화단지는 수도권의 8군데, 비수도권 강주를 포함해서 7군데, 네. 15군데가 신청을 했고 아무리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좀 배려한다 할지라도 네.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도
광주뿐만 아니라 네. 그 대구라든지 울산 또 경기도 화성 이런 5군데가 신청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우리가 2개 완성차 공장, GGM과 기아차가 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나 현대모비스, 알프스 네. 이런 앵커 기업 플러스 부품 소재 기업 한 70여 기업을 해가지고 네. 미래형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상생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획서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자동차만 해도 화성, 울산 여기 공장들이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용인에 뭐 300조 뭐 투자한다고 네. 뭐 그러는데 광주가 비교 우위나 경쟁력을 어디서 챙겨서 이거를 따올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광주는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부장 특화단지의 앵커 기업들, 네. 부품 소재 기업들의 앵커 기업들을 광주는 이미 확보했어요. 앵커 기업이라는 게 앵커 기업이라는 게 이제 부품 소재 기업 중에서 누구나 알만한 선도 기업들, 현대모비스, LG 이노텍, 네. 한국 알프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주변에 2, 3차 협력업체들이 같이 생태계를 결합해서 집적화되고 컨소시엄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광주는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여기에 금연까지 합칠 경우는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 AI 분야의 센서 이런 네. 부분들은 미래형 자율주행차를 시도하기에는 적합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를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는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네. 열정이 강주와 전남이 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굉장히 강하고 또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좀 우수한데 비수도권이 늘 갖는 이제 어려움이 인력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심 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느냐. 근데 수도권은 이미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에 또 어차피 또 인건비 싸움이고 진짜 R&D 인력 빼고는 네. 강주와 전남이 서로가 지자체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추진하는 데가 산업부고 제가 또 속한 위원회가 네. 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뭐 이영빈 의원이라든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반드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네네. 기대하고 풍암호수 원형 보전 수질 개선 이거는 광주시가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용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당초에 3월 달에 주민협의체 만났을 때는 강기정 시장께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협의체와 MOU를 체결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방안을 수립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거의 좀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선회를 한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아마 법률 자문이라든 외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얻는 과정에서 네. 풍암호수는 크게 그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개발이 있고 아파트 개발이 있어요. 근데 네. 아파트 개발은 보조의 수단이고 여기서 난 이득 가지고 중앙호수 개발에 대한 기부 체납을 강주시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산은 한 1,188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2개 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됩니다. 네. 아파트 먼저 개발하고 중앙호수 개발은 좀 뭐 여러 가지 원형 보전과 수질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합시다. 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원래 2개 다 동시에 승인이 떨어져야 나중에 준공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기부 체납은 네. 개발이 끝나서 이익이 생기는 시점에 그렇죠. 넘겨주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이제 중앙호수 개발은 나중에 개발하자. 여러 가지 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고 이거 아파트 뭐 먼저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당초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게 완공이 돼야 같이 준공승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지금 듣다 보니까 그냥 언뜻 든 생각은 필지를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각각의 필지로 나눠서 이게 이 중앙 전체 개발의 메인이 중앙호수 개발이랍니다.
아파트 개발은 보조의 수단이고. 네. 그런데 두 개가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승인이 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 기부 체납이라는 게 현금성 이거 홀딩하고 한 네. 1년, 2년 뒤에 한다. 그랬을 때 현금을 홀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광주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두 번째 중앙호수 개발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공사 지연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광주시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원형 보전과 수질 개선 네. 이것보다는 좀 차선책으로 풍암호수가 주민이 원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도 그런 방향이지 뭐 개발업자의 네.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중간에 브릿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광주시당 광주광역시 당정협의회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뭐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총선이 지금 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개헌은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뭐 그럼에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 부분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은 네. 의원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네. 여야가 200명 이상의 그 의원 발의를 통해서 네.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 그래서 여야가 좀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추진 본부 핵심체를 만들어서 네. 추진하자는 것이 그 안이고요. 네. 이미 우리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보아하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이 안에 다 있지. 그래서 뭐냐고? 모두 합쳤어. 하나의 멤버십으로. 맞아, 기막힐 일이지. 대한민국 특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내일의 당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 어때요? 맛있어요? 처음 만나는 건강탄산 아이몰라이브 콤부차. 그녀는 계산적으로 살기로 했다. 항공, 호텔, 승마 체험까지. 야놀자 초특가로. 축축해. 놀자 계산적으로. 야놀자. 모두 합쳤어. 하나의 멤버십으로. 대한민국 특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6월 2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